자, 우리는 문서 작성 능력 함께 파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는 문장 배열, 문단 배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 문단 배열이란 형태의 문제는요.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이 주어집니다. 그 문장들을 적절한 순서로 판단해 보는 것, 그리고 이 문장이 어디 끼어 들어가면 좋을까를 찾는 형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 유형의 문제 어떻게 정답을 빨리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이론들을 정리해보고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함께 마무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 배열 문제를 푸는데요. 제가 크게 도움이 될 키워드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정리하셔서요.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장 배열 문제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빨리 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애매해요. 그렇죠?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끔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도 같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시한 세 가지 키워드만 확인해서 그 안에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은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특징 알아두신다면은 정답을 찾기가 정말 유용하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어 두시고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풀 때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배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장들 가운데요. 맨 앞에 위치할 수 있는 문장은 흔히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특징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맨 앞에 위치하니까요. 도입이나 시작의 느낌, 호기심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제 뭐에 대해 얘기할게 라고 뭔가 시작의 느낌을 가지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게 도입이나 시작의 느낌, 호기심을 유발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문제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시작의 느낌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것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맨 앞에 위치하는 문장은요. 사건의 정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면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한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뭔가 스케일이 큰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편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하는 게 조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이 크면서 보편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적용하면 첫 문장 찾기가 정말 유용하고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스케일이 큰 걸 고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에 언어는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장을 봤더니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디귿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억과 디귿 가운데 맨 앞에 위치하기 가장 좋은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스케일이 큰 한국어를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디귿이 기억보다, 죄송합니다. 스케일이 큰 게 언어가 되겠죠? 기억이 디귿보다 앞에 위치할 확률이 높구나. 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고 스케일이 큰 보편적인 게 맨 앞에 올 확률이 높구나 라는 사실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맨 앞이다 보니까요. 지시어, 이들은, 이것은, 접속어, 그러나,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작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요. 스케일이 커야 돼요.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문장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한 가지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A, B, C, D 내용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적절하게 배열한 거 딱 순서를 봐서 원하는 거 찾아 나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본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어떤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B, C, D 가운데 맨 앞에 오기 가장 적절한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D예요. D는 맨 앞에 위치하기 가장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고기로 대표되는 고칼로리 영양식이 초래한 비만이 국민 건강 최대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전개할까요? 호기심이 자극되면서 시작의 느낌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야기할 중심 화제를 전달하는 거 D죠. 앞으로 뭐 얘기할 거예요? 비만 얘기하면서 이게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호기심도 자극하고 시작의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D를 가장 맨 앞에 오기 가장 적절한 문장 고르셔서 2번과 4번을 지울 수 있겠거나 이런 형태로 정답을 추천해 나가고 정답을 확인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는요. 얘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없어요. 사망 원인 1위인 암도 어떻다. 보조사 도라는 것은요. 얘도 어떤데 쟤도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오기 조금 부적절하죠. 앞에 뭔가 언급을 해야 합니다. B는 너무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저 문장은 보편적인 것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결과라는 지시어가 맨 앞에 오면 적절하지 않겠죠. 따라서 A, B, C는 맨 앞에 오기 부적절한 이유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찾았다면요.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은 한 가지 중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 통해서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 가운데 맨 앞에 오기 가장 적절한 문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B를 고르셨을 겁니다. 왜? 요즘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야기할 화제도 전달하고 있죠. 호기심도 자극하면서 시작의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맨 앞에 올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될까요? B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장이 A, C, D 가운데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 다음엔 A, C, D 가운데 무엇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붙어 다니는 문장의 특징 제가 하나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의 마지막 부분하고요. 이어지는 문장의 앞부분하고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리해 볼게요. 붙어 다니는 문장은 뭘 근거로 찾아주시면 좋아요? 공통점, 공통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공통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활 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음식 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 서구화하고 젓가락 사용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통 상차림에서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거하고 서구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B 다음에 C나 D가 오기 부적절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A가 와야 돼요. 왜? 음식 문화의 국제화를 무시할 수 없다. 서구화되고 있다는 거나 국제화되고 있다는 거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B 다음에는 무조건 A가 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음식 문화의 국제화 혹은 서구화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어 다니는 문장은 공통점을 근거로 찾으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단어, 구, 문장, 비슷한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4개의 문장의 순서가 이렇게 비슷하고 또 이렇게가 비슷하고 요렇게가 비슷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림이 조금 어색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문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랑 그 다음 문장의 앞부분이랑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꼭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지막 부분과 앞부분의 내용이 비슷하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또 비슷하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또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문장이 전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활용하셔서 이어지는 문장, 첫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일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시어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시어 찾기는 붙어 다니는 문장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어떤 내용의 앞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지시어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내용 설명해보고 내용 그대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어는요. 앞말을 가리키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문장, 붙어 다니는 문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시어가 앞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를 가리키니까요? 앞문장을 가리키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말을 가리키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장의 기억이 이들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앞부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언급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언급이 돼야죠. 사람 얘기하고 이들은으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디귿 문제를 봤더니 이 단체가 라고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귿 앞에는 특정한 단체 이름이 언급될 확률이 높겠죠. 지시어를 알게 되면은 앞말을 가리키는 구실을 하는 지시어의 특징을 통해 앞문장을 추론할 수 있고 붙어 다니는 문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풀어봤던 거 여기 한번 그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장이 첫 문장이 B였고요. 요즘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연결되는 거 서구와 국제화 통해 B 다음엔 A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풀어봤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는 C와 D의 순서를 선택지 없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C에 봤더니 그것이 우리의 젓가락 사용법이 뛰어나서 손재주를 키워준다는 기능적인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C의 앞부분에는 뭐가 언급되면 좋을까요? 1번, 국제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2번, 전통상 차림에서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거. 무엇이 오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당연히 C 앞에는 D가 와야죠. 왜? 젓가락 사용법이 뛰어나서 손재주 얘기가 C 앞부분에 언급돼야 되는데 B나 A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고리가 D 다음엔 무조건 C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정답 나왔네요. BA, DC 순으로 연결되는 게 이 문장의 가장 적절한 배열 상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장 배열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을 확인하세요. 맨 앞에 오는 문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편적이면서 스케일이 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지시어, 접속어가 없는 문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문장을 찾았다면 이어지는 문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문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공통적인 단어나 구나 문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문장을 찾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시어. 지시어가 앞부분에 나오면 앞문장을 추론하기가 유용하니까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장별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 나가세요. 그리고 연결고리가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보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글의 수정과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서 작성 능력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글의 수정 파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글의 수정 파트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셔도 좋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실제 기출이 되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글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글의 수정과 관련돼서 실제 대표 예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이론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전력회사 기획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L이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정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익숙하죠? 쓰여진 글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정리하긴 하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몇 가지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유도 대신에 문맥상 적합한 주도라는 어휘로 대체해야 되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세계 전력 수요는 요 규모로 연평균 2.4% 성장할 전망이며 전력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이 유도할 것이다. 누가 뭔가를 더 이끌어간다는 형태니까 유도라는 단어보다는 주도라는 어휘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대표 예제 문제만 풀고 끝나면은요,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표 예제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예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준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구나. 이 문제 제가 출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출판사가 낸 것도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NCS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이 준 문항이니까 이 문항을 통해서 어떤 거가 출제가 되고 대비하면 좋을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도, 유도,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휘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번 볼게요. 문맥에 맞지 않은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편이 낫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수요가 성장할 거래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수요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원자력도 이만큼, 천연가스, 석탄, 석유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석탄 발전 용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죠? 설명하려면 다 하거나 원자력은 어떻고 가스는 어떻고 석유는 어떻고 생뚱맞게 석탄만 언급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과감히 삭제한 편이 올바르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볼게요. 원자력의 입지가 줄어든 배경을 첨가한다. 배경을 조금 첨가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는지 3번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원이 역시 석탄과 가스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력 생산의 순중가분 중 절반가량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용 감소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의 대열에 일본, 프랑스가 새로 합류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역시 원자력이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생뚱맞게, 생뚱맞은 건 아니죠. 원자력이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원자력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 첨가한다고 나쁜 건 없잖아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셔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등의 인가 접속을 대체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이 위협받고 있어. 세계에서 건설되는 발전의 40%가 인도에 건설될 것이래요. 위협받고 있지만 건설되고 있어. 따라서 연결되기가 어색하죠? 그냥 역적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나 그대로 쓰는 게 조금 적합해 보일 것 같습니다. 위협받고 있어. 따라서 건설될 거야. 어색하잖아요. 위협받고 있는데 왜 건설하나요? 말이 안 되죠? 정답을 4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 대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단어의 미묘한 차이, 어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랑 문장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그리고 접속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접속어와 관련된 거는 대표 1차 대표 예제라고 하겠죠. 1차 대표 예제 문제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휘 문제는 이따가 어휘 파트에서도 간단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수많은 단어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출제됐던 표현들 위주로 그냥 문제 풀 때마다 그 점은 정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또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자료냐면요.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서를 쓰고 언제 써를 써야 되는지, 언제 이를 쓰고 언제 히를 써야 되는지 두 개 명확한 차이가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시나요? 설명할 줄 아신다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정리해 놓은 이 자료집들을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어 파트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가요. 문법 혹은 맞춤법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맞춤법 문제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맞춤법들의 문법적인 지식을 암기해서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었다면요. 사이시옷이 왜 들어가는지 사이시옷 현상,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설명해봐라. 설명할 줄 알아야 공무원 시험 통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NCS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NCS는 실제, 실용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뭔지 이론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그릇된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알 필요가 있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문들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문들 맞춤법까지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출력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문제 교재 나와 있는 거 한 문제 풀어보면서 유형을 슬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근대화의 과정에서라는 표현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오래되었다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차, 3차, 그리고 4차 산업이 혁명이 한창인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에서의 권위와 역할을 잃고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과거 형태부터 이어져온 형태니까 못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바뀐 게 맞겠죠?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못하게 되었다, 오래되어 왔다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특히 심각한 거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버지들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버린 것이다. 그렇죠? 누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하고 서술의 호응, 목적어 서술의 호응과 관련된 내용인데 중요한 호응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볼게요. 주어인 특히나 심각한 것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주술관계 호응입니다. 호응과 관련된 내용은 워낙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아버지들을 심각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어색하게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혹은 뭐뭐라는 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지어주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과감히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띄어쓰기는 어렵죠. 못하는 대도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 자료도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시어 접속어 문제가 나왔네요.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어색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니까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와 관련돼서도 워낙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띄어쓰기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기도 어렵고요. 이게 출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띄어쓰기보다는 호응이라든지, 그렇죠? 이건 문장 사이의 관계에서 조금 어색한 문장, 삭제하거나 보충하는 형태의 문제가 더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기본적인 띄어쓰기 원칙이 궁금하실 학생분들 위해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까지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어하고 서술 간의 호응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 가지 이론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5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5가지 문장들은 모두 다 잘못 쓰인 형태의 문장입니다. 일치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5개의 문장을 어떻게 바꿔주는 게 올바른 문장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가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은 실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주어 서술어 간의 호응 관계니까요. 그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필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누가요? 주어가 나타나지 않았죠?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니까 어른들은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주어를 삭제가 되었네요. 주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목적어가 빠졌다 이런 형태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 틀림없다. 어색하네요. 분명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놔야 되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냥 요거만 싹 빼주면 되겠죠.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 틀림없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고요. 만약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넣고 싶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서술어가 호응관계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거는 요것만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3번 봤더니요. 요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이중 주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주어가 여러 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알맞은 서술어가 모두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훼손된 언어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많은 비용도 들고 노력도 들고 시간도 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어가 든다라는 서술어하고 모두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과 노력은 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든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시간은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중 주어처럼 보이는 경우 주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주어가 서술어하고 모두 호응을 이루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보시죠. 이 방법이 썼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주어인데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이 아닌 주어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썼다가 아니라 당하는 형태로 써야 되죠. 쓰임을 당했습니다. 쓰였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대표 기출문제에서 풀어봤던 것과 똑같은 거네요.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이라는 주어는 어떤 특정한 서술어를 요구합니다. 어떤 서술어를 요구해요?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어, 특정한 서술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3번과 4번. 주어가 여러 개처럼 보일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당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어가 사라지는 거, 사라져야 되는 거, 특정한 주어가 특정한 서술어를 요구하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보면서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호응관계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중복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표현이 중복되었습니다. 눈으로 봐두시면 혹시라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바로 정답 고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중복된 표현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풀어보고 싶은 학생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어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기간 동안, 2번은 탈이라는 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3번은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과반수 찬성해야 된다, 혹은 반수 이상 찬성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써야 되지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중복된 표현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도 교재 나온 문제 그대로 나와 있네요. 돌이켜 회고해 본다는 거 중복 표현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한다는 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6번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정신입니다. 7번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기존이고요. 8번 삭제한다는 게 뺀다는 거죠. 9번은 미리라는 것이 예비한다라는 것과 의미가 중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 중복과 관련된 내용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고 그냥 한눈에 봐두셔도 이거는 여러분들 저절로 암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의 수정이라는 파트 혹은 맞춤법이라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파트이긴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법과 어휘 파트는요.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자가 되죠. 시험에 나오면 맞춰서 좋고요. 시험에 나와서 틀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휘 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휘라는 게 사실 준비한다는 게 만만치 않죠. 수많은 어휘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단어가 출제가 될지 사실 강의로 녹여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휘들 같이 암기합시다.
시간대용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어휘 파트 가운데 그래도 요 정도 관계는 알아두면 좋겠다. 핵심적인 몇 가지 관계 문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NCS에서 출제가 되는 어휘 문제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특징, 주요 관계까지 정리하시면 어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어휘 문제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개호주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최근에 NCS 문제의 특징은요. 상식어라고 하죠. 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 준비한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대기업과 관련된 형태에서도 상식어 가끔 물어봤습니다. 모 기업에서는요. 엿기름이라는 게 무엇을 만드는 것인지, 엿기름은 식혜를 만드는 거죠. 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모 기업에서는 제분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곡식 같은 거를 빻는 곳이잖아요. 요즘 제분소가 많이 없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상식어를 물어본 형태로 많이 출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NCS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 문제를 어휘에서 조금씩 출제하다가 최근엔 그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기와 관련된 수력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에서는요.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가 무엇인지, 부피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가 무엇인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문제 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척, 자, 돼, 어색한 거 하나 골라라라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리, 척, 자는 모두 다 거리와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인 상식어를 알고 있으면 정답을 풀기가 수월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어 늘리기 위해 상식 공부 많이 하셔도 좋은데요. 그냥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몫으로 남겨두시고 다른 파트 쪽에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쌓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상식어와 관련된 문제가 요즘 NCS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호주가 무엇인지만 알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개호주는 호랑이 새끼를 우리 흔히 개호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네요. 노가리, 심심풀이 땅콩으로 씹어먹는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의미한다라는 상식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가리 씹을 때마다 명태의 눈물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명태 꽝 얼리면 동태가 됩니다. 명태 말리면 황태가 됩니다. 명태를 딱 절반 정도만 건조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반만 건조시킨 명태, 우리는 그것을 코다리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한테 혹시 NCS 기출문제 좀 출제해달라고 한다면 코다리에 대해서 어휘 파트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명태 알도 요리해 먹죠. 창란젓이라는 이름으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자가 시죠. 명태 알도 요리해 먹습니다. 명란젓이라는 이름으로 요리를 해 먹으니까 상식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구나. 최근 트렌드는 단위 명사구나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의어, 반의어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유의어는 비슷한 말이고요. 반의어는 반대입니다. 상하관계는 것은요. 상의어, 하의어라는 것은 포함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었던 두 가지 관계만 정리해보면서 어휘 파트를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의 관계와 다른 거 골라라. 문학, 예술의 관계와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한번 찾아보시고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더니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는 없었는데 정답을 찾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문학예술은 우리 흔히 무슨 관계라고 하나요? 포함관계. 포함됐다고 하죠. 문학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혹은 상하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택시, 교통수단, 가을, 계절, 지중해 바다, 소설, 산문, 문학도 포함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3번은 우리 흔히 전체 부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선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포함관계하고 전체 부분의 관계 항상 혼합되어서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냥 전체 부분의 관계와 다른 관계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체 부분의 관계는 항상 포함관계하고의 차이점을 물어본다. 두 개의 차이점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두 다 포함관계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른 거 골라라 라고 하면은 1대1 대응관계를 확인하시면 정답을 확인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학은 예술이에요. 택시는 교통수단이고 가을은 계절이고 지중해는 바다입니다. 소설도 산문문학이죠. 하지만 시소가 놀이터는 아니에요. 놀이터가 시소도 아니죠. 1대1 대응관계를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조금 독특한 관계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그 관계를 전체 부분의 관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관계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적어도록 할게요. 요거는 NCS에서도 실제 기출이 되었던 관계니까요. 적어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단어의 관계와 이제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르란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왜 정답이 1번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린 흔히 이 2, 3, 4를 반대관계 혹은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죽음 3, 남자, 여자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관계는 흔히 모순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니까요.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차이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게 모순관계고 요게 반대 혹은 반의관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순관계는 예 아니면 예예요. 근데 반대관계는 예 아니면 예 아닌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간 생각해 볼까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거 중간 있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거, 아기도 아니면서 어른도 아닌 거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죽음 삶은 중간이 없어요. 살아있다가 죽게 되는 순간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관계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풀 때도 모순관계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때도 어차피 다시 한번 정리할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순관계하고 반의관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의사소통 능력에 한해서는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관계들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이 되었으면서 함정에 도사릴 수 있는 관계 두 가지 정리해봤고요. 최근에는 상식어라든지 단위어 물어보는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어휘 공부, 교재 문제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준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